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우의 비정서, 즉 비사 속의 정사를 찾아서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을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 쭉 앞에서는 왕건의 탄생설화를 쭉 얘기하는데 왕건의 증조모가 당 선종이 즉위 전에 산천을 두루 다니다가 와서 증조모를 만나서 동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조의 조부인 작재건을 임신해서 작재건을 태어나는 걸 알아요. 작재건을 태어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왕건의 그 증조부인 그 당선종이 활과 화살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는 당의 귀한 가문의 사람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걸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 작재건이 대여 살에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물었어요. 어머니는 이름을 알지 못했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의 귀한 사람이라고만 했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엄마도 뭐 모르니까 당나라 사람이다라고만 한 거죠. 자라면서 육에 6가지 기에 두루 뛰어났는데 글씨와 핫소리가 톡 빼어났어요. 나이 16세 때 어머니가 그에게 아버지가 남기고 간 활과 화살을 주자 작재건이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신궁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고주몽. 고주몽도 자기 스스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쏘면 백발백중이야. 또 부여의 동명왕, 그분도 그랬죠. 왜 이렇게 활 하겠어요? 그 시절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활입니다. 자, 칼 딱 들고 막 뭐 어쩌니, 그게 뭐 폭탄 없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마주 싸우다가 치면 죽는 거예요. 활은 멀리 떨어져서 쫙 죽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최고의 무기죠. 창 물론 던질 수 있어요. 창 던지는 거리는 한계가 있거든. 활은 더 멀리 쏘아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활 잘 쏘는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한결같이 신궁인 거예요, 전부. 이에 아버지를 뵙고자 해서 상선에 의탁해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니 구름과 안개로 사방이 아득해지고 배가 3일이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 안에서 점을 딱 치고 말하기는 저 고려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배가 나간다. 그 작정으로는 상선을 겨우 얻어탔는데 저 사람들이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아유 내가 마저 죽느니 그냥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뒤에 뭐 사는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뛰어내렸던데 딱 뛰어내리자마자 바다 아래에 바위돌이 있어서 그 위에 선이 안개가 개이고 바람이 빨라 배가 나는 시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배가 바위돌에 걸쳐 있었으니까 못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개가 껴서 그게 바위돌인지 몰랐던 거야. 자기가 작정을 뛰어내리니까 안개는 거치고 자기가 배는 갔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절을 하며 말하기를 나는 서해의 용왕이요. 늘 해질녘이 되면 어떤 여우가 늙은 여우가 치성강 열의 모습이 되어, 그러니까 부처님 형상이죠. 모습이 되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구름과 안개 사이에 해, 달, 별들을 버려놓고 나각을 불고 북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며 와서는 이 바위에 앉아 옹종경을 읽어대니, 옹종경은 불교 경정 중에서 남이 못되게 뭐 몸도 아프고 이래라고 그래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읽어대는 그 경이라 그래요. 그 옹종경을 읽어대니 내 머리가 매우 아프고 듣건대 그대는 활을 잘 쏜다고 하니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기 바라오 라고 하니 작재건이 허락하였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용왕이 나타나서 작재건한테 절을 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뭐 거기까지 뭐 자기가 그 머리 아픈 걸 고치려고 했다고 칩시다. 좌우지간. 어쨌든 때가 되자 공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서북 쪽에서 오는 자가 있었다. 작재건이 저거 진짜 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활을 쏘지 못하자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긁은 늙은 여우라니까 왜 의심하시오 하고 했다. 작재건이 활을 잡고 화살을 잡아뒀다가 맞춰 쏘니 활시유만 당기면 떨어지는데 과연 늙은 여우였다. 쭉 영화에 많이 나오죠. 무슨 뭐 특히 이제 무슨 왕야가 반란을 뭐 준비하는데 뭐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도수를 부리는 도사가 탁 앉아갖고 왕 이러면은 모르게 막 이렇게 꽃 같은 것들이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뭐 그거 딱 거기 이제 그 적인거리 맞아요. 작재건이랑 이름도 비슷하네.
적임거리가 나타나서 탁 점프를 해갖고 뭘 하나 탁 치면 그거는 그 왕약 가문에서 키우는 도사가 늙은 도사, 여우 같은 도사로 쭈그레기로 변하고, 그리고 옆에 있던 것들은 전부 무슨 뭐 이렇게 개 뭐 이런 걸로 변하고 막 이런 중요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같죠. 어쨌든 간에 이름도 모르는 당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도 딸을 내준 것 자체가 우습지만 또 그 사람이랑 꿈까지 사서 그래갖고 아들까지 나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물어보는데도 나 아버지, 네 아버지 이름 몰라. 그냥 당나라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나라에 대한 사상이 가득했던 조선사회성을 보여주는 일면일 뿐이지 이게 뭐 솔직히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작재건이 서해 용왕을 만나고 이거는 설화적인 요소가 다분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위돌이 있어서 그 위에 손이 안개가 개이고 바람이 빨라 배가 나가는 곳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안개가 껴갖고 이 자기들이 이 바위돌에 배가 걸쳐서 못 나가는 걸 모르고 고리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너 내리면 막 이렇게 내리니까 하필은 그때 바다 안개가 고쳤어. 야, 그러니까 야 밀자. 밀어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거는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동거를 했는데 아버지 이름도 몰라. 그냥 당나라 사람이야. 이게 4대 사상에 젖지 않고서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교를 숭상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거예요. 앞에 있는 용왕의 말에도 진짜 부처 여부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용왕이 인사까지 하면서 절까지 하면서 그 가짜 여우가 저 부처님으로다가 이렇게 변장한 거니까 죽여줘라 이랬는데 치성광열의 모습이 나타나자 작재건은 감히 하소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랬지 않냐 용왕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겨우 화를 쏘는 거죠. 사회상을 이제 나타낸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재건이 그 여우를 맞춰 죽이니까 노인이 크게 기뻐하며 그 궁궐로 맞아들여 말하기를 그대 덕에 나의 근심이 사라졌으니 은덕을 갖고 싶소. 당에 들어가서 이제 작재건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천자의 신 즉 선종 아버님을 뵙겠소. 아니면 부자가 되는 칠보를 가지고 동쪽으로 돌아가 모친을 받들려. 그러니까 작재건이 말하기를, 작재건도 웃기죠. 제가 바라는 바는 동쪽 땅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노인이 동쪽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은 그대의 자손 3건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고 그 밖에 것은 명만하시오. 그러자 작재건이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뒤에 있던 노인이 쓱 말하는 거야. 아니 왜 그 딸한테 장가들지 않고 떠나려는 거요? 작재건이 생각해도 용왕의 딸하고 결혼만 하면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니까 용왕이 맏딸 저민이를 아내로 삼게 해줬어요. 저민이를 아내로 삼고 칠보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용녀 즉 저민이죠. 저민이가 아버지에 있는 버드나무 지팡이의 돼지는 칠보보다 나은 것이오라고 했어요. 작재건이 칠보를 돌려주면서 버드나무 지팡이와 돼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노인은 그 두 가지는 내가 가진 신통이오만 그대가 요청하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칠보에 돼지를 더해줬어요. 작재건이 오칠한 배에 올라서 칠보와 돼지를 싣고 바다를 건너서 순식간에 바닷가에 닿다 보니 곧 창릉굴 앞에 강가였습니다. 배주, 정조, 유상희 등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즉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는 작재건이 서해의 옥녀에게 장가를 들고 오니 참으로 큰 경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주, 정주, 염주, 배주 네 주와 강화현, 교동현, 하음현 세 면의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그를 위해 영안성을 사고 궁시를 주어줬다고 합니다. 작재건이 그 애부에 나가서 결혼해 갖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용왕 딸이라 그러니까 또 진짜 이거 용왕 딸이라고 믿고 와서 사람들이 사주 사면의 백성들이 와갖고 그를 영안성을 쌓고 궁시를 지어줬을까요? 뭐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건국선화에서 고주몽도 송양이랑 활쏘기 시합해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받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의 설정에서만 봐도 용왕이 여우 하나를 못 물리치는 것도 버드나무 지팡이가 있는데
참 어색한 설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건의 아버지 왕융이 송악 지방의 유력한 세력으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재력을 갖춘 황해도 지방 호족들과 깊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구성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왕건 아버지가 바로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재력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건의 그 조부인 작재건이 용왕의 딸하고 결혼해 갖고 왔기 때문에 개주, 정주, 염주, 배주 이렇게 4개 주와 강화현, 교동현, 하음현 이렇게 3개 현이 백성들과 나서 데리고 와서 절을 하며 받들었다. 왕궁을 줘줬다. 영안성을 쌓고 궁을 줘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건의 아버지는 당연히 해상무역에서 돈을 벌 권리가 있는 거야. 왜? 왕건의 작재건이 왕건의 할아버지고 용왕의 딸 용료가 큰딸 저민이가 왕건의 할머니잖아요. 그 왕건의 아버지의 엄마자 아버지야. 그 용왕의 딸이 엄마인데 해상무역 통해서 돈 못 버는 게 바보지. 그게 성한 놈입니까 그게?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구성이지. 참 하여간 그 말은 잘 만들었어요. 저도 소설 쓰지만 이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용왕이 여우도 못 죽여갖고 작세건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좀 설정이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작재군이 나 그럼 선종 만나러 우리 아버지가 저 당나라 왕이니까 나 당나라라고 하게 사면 산통이 다 깨지는 거야. 왜? 당선종이 그러면 당나라 기록에도 그게 있어야 돼. 작재군이 만약에 당나라에 가서 선종을 아련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돼지하고 칠보 갖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 턴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래서 왕건은 당나라 그 선종의 서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료가 처음 오자 개주의 동북쪽 산기슭에 가서 은그릇을 가지고 땅을 파고 물을 길어 썼는데 은그릇으로 땅을 팠어요. 근데 지금 개성의 대정이 그것이다. 그 큰 연못이, 큰 우물이 그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1년을 살았는데도 돼지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자 이에 돼지에게 말하기를 만약 이 땅이 살만하지 않는다면 내가 장차 내가 가는 발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튿 아침 돼지가 송악의 남쪽 기슭에 이르러 들어오므로 거기에 새 집을 지으니 강충의 옛집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강충한테 여기다 집 지면 자 뒤에 이 사만을 다스리는 왕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원이 이제 안성을 오가며 산 것이 30년이었, 영안성을 오가며 산 것이 30여 년이었다고 돼 있어요. 용료는 일찍이 송악의 새 침실의 창밖에 우물을 파고 우물 속으로부터 서해의 용궁으로 오갔다 이거예요. 우물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광명사의 동상방 북쪽 우물이다. 늘 용료는 작재원과 더불어 다짐하기를 작재원한테 말하기를 제가 용궁으로 돌아갈 때 엿보지 마세요. 만약에 어긴다면 다신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작재건이 너무 궁금해잖아. 저 우물로 용궁 왔다 갔다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래서 몰래 엿봤더니 용료는 어린 딸과 더불어 우물로 들어가 함께 황룡으로 변해 오색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작재건이 기이하게 여겼으나 감히 말도 못하였는데 용료가 돌아와서 화를 내며 말하기를 부부의 도리를 신의를 지키는 게 부부의 도리이거늘 이제 이미 다짐을 저버렸으니 저는 여기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드디어 어린 딸과 더불어 다시 용으로 변해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재건은 만년의 송리산의 장갑사에 살며 늘 불교경전을 읽다가 죽었습니다. 후에 추존해서 의조 경광대왕이라 하고 용료를 원창왕후라 하였습니다. 그 용왕의 딸은 원창왕후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용왕의 딸이 저민이죠. 그 딸이 용궁으로 작재건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용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 딸만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딸만 데리고 왔다는 것은 고려시대는 모계사의 사회적인 요소가 남아있던 시대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과부가 재가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수조를 해야 되고 이거는 다 유교적인 발상이에요. 고려 초기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재혼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흠이 안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려 성종 때 유교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 유교에 의한 로드맵을 짜면서 나라를 통치할 그 안을 짜면서
유교에 점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과부는 수조를 해야 된다.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싹튼 거지 절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쭉 이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강의 속에서 쭉 나오겠지만 왕실에서도 비일비재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에요. 시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딸만 데리고 갔다는 거는 바로 그런 모계사회의 것이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만 데리고 갔으니까 원창하고 즉 점인이죠. 그러니까 용왕의 딸은 아들 넷을 낳았는데 맏아들을 용건이라 하였다가 뒤에 융으로 고쳤으며 자는 문명이니 이 사람이 세조다. 꿈에서 한 미인을 보고 부인을 삼겠다고 다짐한 뒤에 송악에서 영안성으로 가다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용모가 매우 닮아 그녀와 결혼하였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몽부인, 좀 꿈에서 온 부인이죠. 이 사람이 유숙항우다. 즉 태조왕건의 엄마예요. 세조가 송악의 A집에 살다가 몇 년 후 또는 그 남쪽에다 새 집을 지으려 하니 곧 영경궁의 봉원전터다. 그때 독리산파의 조사 도선이 공룡에 올라와 산수의 맥을 살펴보고 위로 천문을 바라보며 아래로 운수를 자세히 살펴서 말하기를 이 지맥은 인방의 백부산에서 수모목관으로 와서 마도 명당까지 떨어지고 있어. 그대는 또한 수명이니 마땅히 수의 대수를 따라 집을 66으로 지어 36구로 만들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 떨어져 내년에는 반드시 성스러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땅히 이름을 왕건이라 지으시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봉투를 만들어 그 곁에 기록하기를 백번절하고 미래의 사만을 통합할 임금이신 대원군자 족학께 삼각그로를 바칩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가 당 희종 건부 3년 4월이었다. 세조가 그의 말을 따라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달 위숭광후가 임신하여 태조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참사상이라는 도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선이 우리가 지금도 도참사상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풍수지리 얘기할 때. 도선이 딱 풍수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인방의 백선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66으로 집어서 36구로 지으면 성스러운 아들을 낳아서 그거를 왕건이라 하라. 그러면 왕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백번절하면서 사만을 통합할 임금이신 대원군자 족학께 삼각그로를 바칩니다 라고 했다. 앞에서도 사만을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는데 사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한 진한 변환을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환을 통합해. 또 똑같이 사만이 하나 있었죠. 진조선, 번조선, 말조선. 고조선도 사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만주에서 한반도까지 그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조선시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만주를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주도 포함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안 그랬고 두 개의 사만 모두를 지칭한 거라고 바라고 싶어요. 그 도선이 이렇게 풍수지리로 왕건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바로 무학대사죠. 무학대사. 이때가 태조 정인지니까 물론 세종 때지만 태조가 그 무학대사에 의해서 그 서울을 수도로 정한 거는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구전을 통해서도 이때까지 있었을 수 있는 시대죠. 그 무학대사가 무엇 때문에 여기로 서울로 오게 했어요? 그것도 그 도참사상의 영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 지을 터를 무학대사가 처음에는 어디서 찾았습니까? 왕십리에 찾았죠. 왕십리. 그런데 어떤 그 농부가 소를 몰고 오면서 이래야 이래야 이 무학이 같은 놈아 그러면 소한테 채찍을 떼는 거예요. 아, 무학대사가 옆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무학대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는 같지만 자기가 이 무학이 같이 미련한 소야 뭐 이러면 막 그렇거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소한테 무학이 마냥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여기서 왕실 질 털을 잡고 있어. 여기서 이 심리왕 가면 되는데 그 말을 해놓고
소와 함께 그 노인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학이 가서 잡은 터가 바로 그 북악산 밑에 그 북한산 밑에 궁궐터라 그러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물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야사예요. 근데 이게 야사인데 이게 기록으로 딱 내려오면 정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무학대설 연상케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나라 설이 돼버렸어요. 태조왕건이 갑자기. 4대째가 갖고 잘 가다가 정주모가 당 선종이랑 한 달 동안 동침해갖고 나간 게 왕건 조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뭐야? 중국 사람이지. 중국 서자지. 중국 왕의 서자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왕의 서자의 나라이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까도 제가 이 중화라는 얘기 나왔을 중화라는 게 딱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에 과연 중화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중화가 뭐예요? 중국인들이 한족이 자기네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자랑하면서 쓰는 말이 중화예요. 중화 문명이에요. 우리 중국집에 중화요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중국집에서 그냥 중화요리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중원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 근원원자예요. 우주의 중간이라는 게 중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양쯔강, 장강이죠. 양쯔강, 황하 그 사이. 거기가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 황하 유역과 양쯔강 유역 사이도 물론 사이지만 그 유역을 그 사람들은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가 중원이고 거기가 중화의 문명이 꼽힌 곳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의 시효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것들이 만주를 강점하고 나서 요하역 유역에서 5천년 전 유물이 뻥뻥 터져 나오니까 황하가 아니라 요하라고 조상까지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는 고구려 발해 역사를 만약에 우리 역사로 만들어주면 고구려랑 대중국 발해는 당연히 거기 있었으니까 요하 문명 자체가 우리께 될 거니까 우리 한민족께 될 거니까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기네 거로 만드는 동북공정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 하나. 역사는 역사가들이 알아서 하시오. 역사 문제는. 왜? 자기는 이미 영토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그 다른 게 동북공정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차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영토랑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문화와 역사와 영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문화가 세포라면 그 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의 팔, 다리 이런 우리 신체의 일부는 역사다. 세포들이 만들어서 만든 우리의 그 신체 부위니까. 그리고 이게 조합된 모든 것이 조합된 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이게 영토다. 문화와 역사와 영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제가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역사는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동북공정의 슈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수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고구려랑 발해서 자기네 역사를 해서 뭐에다 쓰려고 그걸 자기네 역사로 하겠어요. 그 영토인 만주를 갖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란을 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안타깝게도 태조왕건도 이래서 당나라 선종의 서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앞에 이제 궁의 그 탄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놨는데 왕건의 탄생은 화려할 줄 알았더니 화려하긴 화려하죠. 왜? 자, 보세요. 쭉 여러분 보시면 작제고는 비록 당 숙종의 서자이긴 서자더라도 그 결혼을 누구랑 해요? 용왕을 구해주고 용왕의 딸이랑 해. 작제고는 이건 왕건 할아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야? 바로 왕건의 아버지예요. 그 왕건의 할머니는 용왕의 딸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건의 아버지는 해상무역을 한 엄청난 갑부야. 그래서 호족 세력으로 돈도 많고 진짜 황해도 지역에서는 대단한 호족이에요. 나중에 궁예가 왕건이 이제 궁예한테 의탁해러 오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당시에 철원의 수도일 때, 그때 수도로 쓸 때 철원 태수를 시켜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한테 저 같이 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서울시장에 똑같은 거거든요. 왜 그렇게 했어요? 궁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왜? 왕건은 당연히 왕건 아버지가 그 용왕 딸이 왕건 아버지의 엄마인데 왕건의 할머니가 그 용왕 딸이니까 왕건 아버지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 왕건 아버지 용왕 아들이 그거 뭐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 버는 거야. 그거야 식은죽 먹기죠. 그런 설정을 위해서 이렇게 태조왕건의 탄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당선종의 서자 가문으로 만들었는지가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 아쉬움과 함께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다음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궁예의 삶과 왕건과의 인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